고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확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라고 제가 보기엔 다소 위험할 정도로 단정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지금 당면 과제 우크라이나만 보면 어떠냐.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이 양반이 이제 사피엔스로 유명합니다. 사피엔스를 보면 이 양반이 참 아는 거 많고 막 이 양반 역사학자로서의 전공 과목이 도무지 뭔가 싶은데 이 양반의 원래 전공이 전쟁사입니다. 근데 전쟁사가 제가 보통 전쟁사를 여러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는 이런 전쟁사하고는 좀 다른 전쟁사이긴 해요. 굉장히 전쟁 미시사를 얘기합니다. 이 양반의 초기 저작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전쟁의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막 총알이 빗발치고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자기 다리가 잘려가고 이런 순간의 고통을 적은 기록들을 정말 집요하게 그런 고통만 막 잡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솔직히 읽기가 쉽진 않은 책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책 한 권에 그것도 꽤나 두껍단해요. 그러니까 베개로 써도 손색 없는 책인데 그 책 가득이 진짜 그 죽음을 마주한 공포 내지는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옆에서 친구가 죽어 나갔을 때의 그 감정 이런 것들로 그냥 몇백 페이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만도 참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감은 있겠죠. 이 양반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느냐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러시아는 지는 거죠. 러시아는 핵심적인 자기 목적을 지금 이루는데 실패했다. 그 핵심적인 목적이란 무엇이냐? 목표는 무엇이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는데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 너무 잘 들어가고 있다. 고로 이거는 군사적으로 당장 누가 영토를 뺏기냐 마느냐 를 떠나서 전쟁의 승부는 핵심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로 따져야 되고 그런 걸로 본다면은 러시아는 자기 사람만 됐다 잃고 아무것도 못 얻고 있다 라는 고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진 전쟁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국가 파괴라는 핵심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유럽으로 이제 전선이 넓어지느냐 마느냐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예요. 공중전에서 실패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현대전은 군사학의 전문가들은 공중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예요. 전쟁의 결국 승부는 지상전으로. 그래서 상대의 권력을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장악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그래서 지상전이고 지상전인 즉슨 육군의 승부로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에서 폭격하는 거 이거는 그냥 공포를 야기할 뿐이지 이게 승리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군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공군만 갖고. 그래서 육군 투입 없이 그냥 돈 들여서 미사일 몇 방 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라는 이거는 90년대에 좀 이런 희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희망은 택도 없다.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피벌 각오해야 된다. 사람 죽어나가지 않는 전쟁은 없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미사일만 몇 방 날리고 피해 안 보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중전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지만 공중전 없이도 승리를 거둘 수 없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공중전이란 그냥 그 탑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리 막 전투기들끼리 막 도그파이트를 하는 개싸움을 하는 그게 공중전이 아니에요. 공중전의 핵심은 뭐냐?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다.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 집 안방처럼 남의 나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안방처럼의 의미가 뭐냐? 6.25 때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의 패배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공권을 잃었다. 방공망을 파괴하고 안방처럼 남의 땅을 쓸 수 있으면은 공군이
육군처럼 쓰이는 거예요. 육군이 싸우다가 저쪽에 예컨대 이제 요 산 위에서 지금 아군이 여기 있고 적군이 여기 있는데 적군이 지금 산 뒤에서 숨어가지고 여기서 쏘고 있다. 그러면은 포격을 하기가 힘들어요. 포격이 이제 산 비탈리에 이런 식으로 숨어 있으면은 이게 대응 사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군한테 여기 좌표 불러주면서 여기 좀 때려줘. 공군이 휘익 날아갖고 여기 작살을 내죠. 즉 육군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질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공군의 확실한 우위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전선이 뭐가 방어선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다 아작내면 끝장인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공중전에서 실패했다시피 얘들은 그냥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고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확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라고 제가 보기엔 다소 위험할 정도로 단정적으로 유발하라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에 동의를 하시느냐 마시느냐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군사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공중전에서 실패했다. 고로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선은 교착될 수밖에 없고 이 교착된 전선을 뚫을 방법도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세계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나토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초장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게 끝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공망부터 다 작살내 놓고 차근차근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가기 바빴던 거죠. 순진했던 거죠. 젤렌스키라는 그 실패한 코미디언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거나 군사 전략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게 정확하게 러시아에서 딱 발표를 공식적으로 된 게 없어가지고 보도마다 약간 달라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전쟁 나면은 그냥 현역 군인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군이 예비군 중에서도 뭐 가야 될 사람들을 가겠고 하여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게 돈하고 연관돼 있다. 일단 요거는 비교적 나와 있습니다. 신병 기준에 이게 계급마다 다르긴 한데 신병 기준으로 보통 월급을 20만 루블 정도 받는데요. 한 달에 20만 루블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단 그렇게 많지 않죠. 이건 약간 다른 가격도 역시도 대충 221만 루블이니까 그래봤자 뭐 350만 원, 3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요거에 이게 340만 원 갖고 뭐 어느 코에 붙이라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 군인들 월급에 비하면은 우리 군인들 월급도 하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거보다도 일단 군대를 가면은 일시불로 주는 돈들이 꽤 돼요. 이게 최대 400만 루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한 100만 루블에서 뭐 400만 루블까지 말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그리고 실제로도 다르대요. 예컨대 이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잡혀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디 깡촌에서 잡혀가는 사람하고 받는 돈이 다르대요. 다르긴 하는데 하여튼 이 400만 루블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대충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목돈이잖아요.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소모전을 하고 있고 병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이 돈이 지금 곱하기 지금 몇십만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 돈이 실제로 만만치 않다. 근데 이 돈이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잖아요. 군인들한테 싸우게 하는데 군인들한테 돈 줘가지고 그 돈의 힘으로 싸우게 한다? 조금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그만큼 전쟁의 명분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느냐?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러시아 석유가 서서히 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 수치입니다. 지금 보면은 1990년대 이제 그 소련 해체 그때 이제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원래 이제 냉전 기간에도 소련은 기름 생산이 많았어요. 근데 소련 해체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작살이 났다가 이제 딱 이거 보면은 이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다시 쫙 올라가는 선이 2000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제일 작살 날 때 요때가 이제 고르바초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바닥을 거친 애가 옐친 때고요. 그 다음에 옐친이 진짜 재수가 없었던 사람인 게 딱 옐친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2000년
2014년부터 집권한 사람이 바로 푸틴. 그러니까 이 과실을 다 따먹은 게 푸틴인 거예요. 물론 푸틴이 잘했으니까 이게 올라가갖고 푸틴이 먹는 게 당연하지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석유 산업이란 게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흥하지 않아요. 왜냐? 석유 산업이라는 거는 장치 산업이에요. 장치 산업이라는 거는 예컨대 시추공 하나 뚫는데 그렇게 오늘 자 저기 뚫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부터 석유가 콸콸콸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를 뚫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구멍을 뚫는 단계부터 그래서 석유가 있나 없나 재확인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뽑아 올리는 것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2000년부터 이게 업다운으로 시작했다. 그 앞에 고르바초프나 옐친이 깔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푸틴 때부터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올라가면서 푸틴의 권력이 딱 반석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쫙 이 바닥부터 생산량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한번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즈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전쟁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떨어진 거예요. 금수 조치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거 단기적으로는 알겠는데 앞으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심지어는 90년대 냉전 해체 직후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소련 해체 때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상황까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석유 유전지대가 이게 우랄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랄 산맥 주변에 유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서시베리아. 우리가 시베리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한반도거든요. 요 밑에 그래 시베리아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떠올리기 쉬운데 한 대충 요 우랄 산맥 넘어서부터는 대충 시베리아라고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랄 산맥 그다음에 여기 서시베리아 여기하고 여기가 옛날부터 옛날에 이제 옛날 소련 시절부터 석유가 많이 나던데요. 지금도 이제 주로 석유가 나는 데들이고. 근데 문제는 요것들도 원래 석유가 난다 그래도 여기 이제 석유를 잘 파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요 옆에 구멍 하나 더 파고 요 옆에 또 구멍 하나 더 파고 구멍 판 걸 옆으로도 파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다 돈이에요. 구멍을 파는 자체가 아니라 어딜 파야 될지 등등. 그 다음에 구멍 파는 기계도 구멍을 판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삽질해서 파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구멍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모래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한데 그런 건 또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파는 장비도 러시아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서 사와야 되는데 이것도 또 경제 제재 때문에 살 수도 없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전들은 생산량이 점점 약간씩 떨어지는 거야. 베네수엘라가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산유국이 망가졌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석유 산업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들이 돈맛에 취해가지고 거기 돈이 있네, 돈 가까워, 그거 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할 돈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매장량으로는 세계 3위인가 그러는데 생산량은 택도 없이 적어지는.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잘하면 끝장나게 생겼다. 그리고 러시아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거만 갖고는 언제까지 장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북해 주변, 그 다음에 이제 동토의 왕국 시베리아에 새로운 유전을 파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북해, 겨울에 바닷물이 꽝꽝 어는 동해죠. 동해. 여기는 동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똑같이 땅을 파더라도 얘를 1km 파는 가격하고 이 동네나 이 동네에서 1km 파는 돈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다가 이 구멍 아니네 그러면은 옆에 구멍 하나 더 파자. 이게 쉬운데 여기는 이 구멍 아닌데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 구멍 하나 파는데 가격이 원체 세니까. 그리고 거기서 석유가 나온다 한들 생산 단가가 너무 큰 거지. 구멍 파내는 가격도 원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위험이 크죠. 가뜩이나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위험도가 높으니까 없는 판에 더군다나 지금 석유 금수 조치, 경제 제재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다 미국 회사고 영국 회사인데 얘들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여기 새로운 땅 팔라 그랬던 건 이거 다 나가리. 그럼 결국은 지금 점점 생산량 줄어들고 있는 얘네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십 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거다. 거기서 몇십 년 더 지나면은 소련 말기에 생산량이 왜 떨어졌냐? 똑같아요. 이게 끝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생산량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미리 보는 미래를 소련 말에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곧 러시아에서 벌어질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결국은 석유 가격이 이때 이렇게 석유 가격 곡선은 아닙니다. 석유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이 즈음에 석유 가격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즈음이 이제 2001년 테러와의 전쟁, 그러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중동이 이라크 전쟁 벌어지고 그러면서 석유값이 오르고, 그게 사실은 오늘날 푸틴이 있게 해준 돈줄이 됐다. 되게 세상의 나비 효과라는 게 그래요. 세상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푸틴을 떵떵거리게 만들어준 거는 빈라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서 다시 냉전 해체 시기에 소련 꼴을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냉전 해체, 소련 해체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프간에서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소모전이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놀이하고, 우크라이나 돈이 먼저 떨어질까 러시아 돈이 먼저 떨어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놓고 보면은 석유 갖고 있는 러시아가 훨씬 유리해 보이지. 근데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 돈 가지고, 러시아 동결 자산을 가지고 유럽에서 이거 갖고 우리가 대출 일으켜줄게 그러고는 지금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돈 넣어주면은 석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러시아는 뭐 먹고 살 거냐.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석유 가격 인상되는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그야말로 군사 전략적으로 최초의 공중전에서 실패한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는 근본 이유다라고 분석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결국 현대전은 돈의 싸움이다. 돈의 싸움으로 가지 않으려면 초단기전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미 그건 실패했고 이미 장기전으로 왔고, 그럼 돈의 싸움으로 가고 있고, 근데 돈의 싸움에서는 러시아는 지금 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